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이정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관련 규제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주택 시장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또 서울 지역의 청약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체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사실상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급등하고 또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축소를 내세운 8.25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또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평균 4천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강북과 수도권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강남 재건축과 또 일부 청약 시장만의 국지적 과열로 전국적인 집값 강세를 보인 지난 2006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 부산을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는 청약이 저조하고 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또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입주 예정 아파트가 70만 가구에 달하는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과연 일부가 아니라 보편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8.25 대책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 관계 부처 장관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 아니다. 강남 일부 재건축 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과열 조짐이 보인다면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간 다른 분위기의 발언을 합니다. 단계적이고 선별적이지만 시장 안정 정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규제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규제 정책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 나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과열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가격 급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부분 떠올린 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청약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고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는 자격도 강화가 됩니다. 여기에 집을 살 때 대출을 주로 받죠. 이 DTI, LTV 등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기준들이 강화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도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는 시세 차익을 얻어서 되파는 투기 형태의 아파트 청약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기과열 지구 지정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선별적,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해명을 통해서 아직 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주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보다가 계속 이상 과열이라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대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 등을 바꿔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발표된 대책에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부동산 대책도 포함되긴 했지만 그 당시 대책의 핵심은 위험 수위에 오른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 가계대출이라는 뇌관을 건드려서 그동안 돈을 빌린 사람들의 빚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과열지구로 꼭 지정하지 않더라도 분양권 전매 기한을 늘리거나 이 전매를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청약 1순위 자격만 제한하더라도 일단 이상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서울 지역에만 6개월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고 6개월이 지나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거기 살든 안 살든 일단 청약부터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6개월을 버티고 있다가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죠. 지방은 아예 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 등 지방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이 미분양이라고는 하지만 지방 역시 극과 극인데요. 입지 좋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고요. 외곽 지역은 미달 사태가 벌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웃돈을 받고 팔면서 있는 사람만 돈을 더 버는 구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은 제 가치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부분적인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 당장 이런 투기적인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뜻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가 규제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투기 세력까지 뛰어들어서 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기에 뛰어들었고 결국 이 경제 전반을 부동산 시장이 지탱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집을 사느라 쌓인 가계 빚까지 커지면서 이제 규제를 하기도 또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규제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강한 규제를 하자니 서민들이 빚더미에 내몰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정부가 이렇게 고심하는 사이에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일부 부동산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매수자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로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관망세로 돌아섰고요.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이 하루아침에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고 경기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하고 신속한 대책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냥 지켜보기에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택금융공사의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그 신청 자격 축소로 그 제한 조치로 주택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론은 19일부터 담보 주택 가격이 그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바뀌어 신청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4일 밤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고 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 뒤늦게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해명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어떻게 바뀌는 것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논란이 일었던 보금자리론을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수입과는 관계없이 집이 한 채 이하이기만 하면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5%에서 2.75%의 고정금리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3억 이하 주택에 한해서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 대상의 56%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렸고 이 때문에 예산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서민
서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시행 닷새를 앞두고 밤에 기습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주택금융공사는 미리 예고를 하면 이 막바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출 신청이 급격히 몰릴 것을 우려해서 예고 없이 공지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습 공지 이후에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나흘 동안 보금자리로 신청은 12,000건, 하루 평균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7배가 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이 대출 신청이 몰리는 것도 막지는 못한 셈입니다. 결국 이제 3억 원 넘는 집을 사려면 서민들은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정부는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 대출을 알아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3억 원은 넘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연 2.1%에서 2.9%의 변동금리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집값이 6억 원을 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도 넘는다면은 은행권에서 해주는 적격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 2.8에서 3.2%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이 적격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서 이 역시 중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것은 한도가 다 되더라도 더 지원을 해줄 것이라면서 이 적격 대출이 중단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집을 사라면서 각종 대출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이제 와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옥죄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가뜩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대출 상품을 너무 급박하게 바꾸면서 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이 집을 사는 일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이나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죠. 이 때문에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신호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진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경제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과 뉴스 Q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선선한 기온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가을이 오면서 교외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북적인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셨나요? 최근 날씨가 좋아서인지 실내 놀이시설보다는 맑은 공기와 풍경이 있는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과 더불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적지를 방문해 옛 조상들과 함께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백제의 역사를 새로 써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령왕의 왕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사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한 무령왕릉에 관해 어떤 점을 설명해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탐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2분여간의 시간을 할애해 무령왕릉을 비롯한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스케치하듯 보여주었습니다.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앞에 두는 글쓰기 방법을 두갈식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키워드를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제시하면 분위기 환기와 더불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시청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은 매우 적절했으며 방송 시간이 길거나 다소 지루한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무령왕릉은 충남 공지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옛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의 무덤으로
무령왕릉이 속한 백제 문화유적지구는 주변국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문화 발전을 이룬 백제 후기의 대표적 유산입니다. 한국사탐은 해당 방송의 주된 키워드인 무령왕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주변 설명은 포인트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한국사탐의 무령왕릉 편은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내용을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지나 문화유산에 관해 설명할 때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 의해 이룩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서는 해당 유산에 관해 자세히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힘든데요. 한국사탐은 이러한 역사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잘 선정해 적절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령왕릉은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의 무덤이고 무령왕은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업적을 남겼으며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졌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화면과 설명은 실제로 해당 유물을 직접 보러 가지 않아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각 유물을 소장해 전시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에 관한 소개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시청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다양한 시청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사탐은 공익을 위해 제작되고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프로그램 특유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오락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대부분 긴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크게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기능을 갖는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의 방영 시간이 길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면 시청자들은 쉽게 지루해하고 심지어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한국사탐은 대개 40분 넘게 방송이 이어지고 전문가나 성우의 어투가 지나치게 점잖고 저음이며 배경음악 또한 잔잔한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이 지루해야 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크쇼 형식을 갖거나 중간에 꽁트나 재연을 넣어 그 한계를 넘어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사탐도 이러한 에듀테인먼트 형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지기 시작하는데요. 푸르렀던 여름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명산으로 단풍 구경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전국은 단풍 구경을 떠난 행락객으로 떠들썩해지는데요. 이때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식이 다른 때보다도 많아지곤 합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차량 보유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1년 내내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기에 다른 범죄나 사건, 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를 다소 둔감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인명이 희생되었을 때 다시 환기되곤 하며 지난주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객을 태우고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로 변경을 하던 중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결국 화재로까지 이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숨진 승객 중에서는 세 쌍의 부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고 관련 뉴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지만 인명이 희생된 사고 뉴스는 어떤 뉴스 보도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인명사고의 현황은 어떤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의 예방책 등의 전달이 필요한데요. 관광버스 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에서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현장에 대한 내용이나 운전기사의 경력 등에 대해서 전달한 것은 사건에 대한 정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전달하는 부분도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교통사고의 목격자와 구조자, 경찰 등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해 해당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점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뉴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이었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3D 그래픽 등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의 경미한 사고도 있지만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사고도 있는데요. 이번 관광버스 화재 사건도 인명피해가 큰 사건입니다. 시청자들은 사건의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원인 규명의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일수록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뉴스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에서 문장 보호의 누락이나 띄어쓰기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을 구속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진료기록부 조작,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진료기록부 조작 다음에 적합한 문장 보호인 쉼표를 넣어주고 요양과 급여는 띄어쓰기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세월호 참사 재판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필수 정보가 빠진 최상환 차장이라는 자막보다는 최상환 해경차장이 이름과 직책에 맞는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여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화여대 분위기를 다루는 기사를 전하면서 이화여대 교수 사상 첫 시위, 총장 사퇴라는 자막이 제공됐는데 이화여대 교수 한 사람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정확한 자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수능 수험생 학부모 격려 편지라는 스크롤 자막은 모든 수능 수험생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00명에 국한해 보내고 있으므로 자막에 1000명을 추가해 주는 것이 친절한 자막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홍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여성 차별적 보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뉴스 보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 차별적이고 성정적인 보도 사례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과 여성살인 사건 보도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성정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연구 위탁을 받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상파 3사와 종편 4개 채널의 메인 뉴스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관련 보도가 총 344건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원칙이 없는 것도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스포츠 보도에서 여성 선수의 외모나 나이를 강조하는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실천 요강 준수 여부도 분석했습니다. 성폭력 보도의 인터뷰에서 여성 피해자 경우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마치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바라보는 가해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인터뷰 경우 가해자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성폭력의 통념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것은 사건 장면을 사파 그림이나 재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피해 사실에만 호기심을 유발하는 성정적인 보도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음식 배달시킬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기자 리포터는 성범죄를 여성이 조심해야 하는 일로 바라보는 보도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책임 사유를 여성의 외모나 옷차림 등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식의 보도는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보도에서 여성 선수들의 기량과 능력 중심이 아닌 외모나 나이를 강조하는 성차별적 보도 문제점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에 대한 별칭으로 인어, 요정이라든지 낭자, 흑진주 등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성차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비치 발리볼 중계에서 바닷가에는 미녀와 함께 가야 한다라든지 수영 선수를 향해 얼굴도 예쁘니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는 성차별적 보도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제 여성차별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고 직무 교육을 강화해서 보도 윤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안전하지 않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언론이 시청률을 의식한 성정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보도는 자율적으로 철저히 걸러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범죄 예방의 파수꾼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